저는 그 데이터베이스 애널리틱 채널에서 발표하는 윤평우라고 합니다. 이 시간 또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고 오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세션 통해서 많은 분들이 그런 인사이트들을 많이 갖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아마존 다이나모 DB와 온디맨드 그 트랜잭션을 발표를 맡은 윤평호입니다. 저는 새로운 것을 도전하기 좋아하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고요. 그 다음에 AWS KR 유지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그 다이나모 쓰고 계시지 않나요? 한번 잠깐 손 한번 들어보실 수 있을까요? 다이나모 쓰시는 분?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사실 발표한 내용은 이미 작년에 GA로 배포된 아마존 다이나모 온 디맨드와 트랜잭션에 관련한 내용이라 아마 어느 분들은 좀 알고 계신 분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한번 들으시면서 같이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발표할 내용은 순서는 이제 먼저 다이나모 온 디맨드 용량 모델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다음에 이후에 트랜잭션 다이나모 트랜잭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트랜잭션 관련해서는 이제 유즈 케이스들을 좀 살펴보면서 어떻게 사용하면 좋겠다는 것을 좀 보면 좋겠습니다. 다이나모 DB 다 아시겠지만 규모에 상관없이 완전히 관리되는 비관계형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노시컬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예. 완전히 관리가 되는, 풀리 매니지드 되는 그런 건데요. 사실 이게 엄청나게 좋습니다. 풀리 매니지드라는 방식이. 그래서 저희가 많은 걸 신경 안 써도 되는 구조이고요. 그 다음에 퍼포먼스 SKL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느 규모에 가도 잘 쓸 수 있다는 그런 얘기고요. 당연히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또 서비스이기 때문에 엔터프라이즈 레디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암호화라든지 백업이라든지 SLA라든지 그런 것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규모에 관계없이 완전히 관리되는 비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서비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관리하는 것들을 좀 멀리에 두고 정말 개발해야 되는 것들, 비즈니스 로직에 더욱더 집중을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혹시 안 써보셨다면 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다이나모 DB 온 디맨드 용량 산정 모델에 대해서 작년에 추가되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다이나모 DB는 안 쓰시면 데이터베이스는 많이 사용하시나요? 예, 다들 사용하실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 데이터베이스에서 용량 산정을 한번 해보셨을까요? 사실 이게 용량 산정하는 것 자체가, 사이징 한다는 것 자체가 생각보다 귀찮고 별로 알아주지도 않고 또 한편으로 또 힘든 작업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잘못 용량을 계산하다 보면은 이제 낭비가 되거나 이 그래프처럼요. 아니면은 이제 부족하다거나 그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참 높여서 산정하면 이제 돈이 많이 깨지고 또 리소스는 놀고 좀 낮게 장비들을 산정하게 되면 이제 성능도 떨어지고 욕도 먹고 서비스도 망하고 심지어 수익까지 떨어집니다. 그래서 보통은 DB 용량 산정할 때 오버 에스티메이션을 하는데요. 근데 오늘 볼 온 디맨드는 이것들을 자유롭게 해줍니다. 자, 역사적으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이제 용량이 필요할 때, 더 빠른 성능이 필요할 때 보통 하는 방식이 스케일업입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기존 장비의 성능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CPU나 메모리 등 그런 것들을 늘려가는 것들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씩 처음에 이렇게 쓰고 있다가 다음에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쓰고. 근데 이게 제 경험상 이게 한번 늘어난 데이터베이스는 결코 줄지 않습니다.
사용량이 줄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늘어가게 되면요, 이게 비용이 선형적으로 증가하지 않습니다. 그때마다 다릅니다. 램이 다르고 CPU가 다르고 장비가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때마다 다르고, 또 심지어는 이제 RDB 같은 경우는 이제 그쵸? 보통 꺼야 됩니다. 끄고 셧다운하고 뭔가 이전해야 되고 그런 작업이 있습니다. 아무튼 쉽지 않습니다. 그 용량 산정하고 용량을 늘려가는 과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물론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안 되는 건 아닌데 어렵다는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RDB에서 전통적으로 RDB에서는 어렵기 때문에 NoSQL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이제 스케일 아웃이라는 구조를, 그런 방식을 택했습니다. 물론 스케일 업을 해도 되는데 스케일 아웃이라는 구조를 씁니다. 스케일 아웃은 이제 여기 보면 그 네모가 계속 늘잖아요. 네모가 하나하나가 장비거든요. 필요한 만큼 장비를 늘리는 방식으로 하는 겁니다. 기존에 있는 건 그냥 놔두고요. 계속 장비를 하나씩 늘립니다. 속도가 느린 것 같아. 그러면은 장비 하나 더 추가, 2개 추가, 그렇게 하는 거죠. 보통 샤딩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이런 걸 지원하고 있죠.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RDB에서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샤딩 달고요. 또 스케일 아웃도 할 수 있어요. 근데 무지 어렵습니다. 예. 근데 NoSQL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일반적으로 이제 그냥 장비만 넣으면 자동으로 클러스터링이 되고 샤딩, 그런 구성을 하게끔 만들었습니다. 자, 아무튼 손쉽게 좀 지원을 할 수 있는데요, NoSQL에서는. 근데 이것도 결국 장비를 사야 되고 누군가 한번 세팅을 한번 해줘야 되는 그런 관점이 있거든요. 그 DB를 하는데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보통 개발자들이 원하는 거는 비즈니스 로직을 잘 만드는 건데, 그렇죠? 정말 해야 될 코어를 잘 만드는 건데, 그것보다는 다른 일을 하느라, 인프라성 관리를 하느라, DBA가 이제 시스템도 알고 전부 다 알아야 되는, 물론 어느 정도 알 필요는 있지만 그런 관리하는 것까지 다 알아야 되는 그런 좀 안타까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오게 된 게 DynamoDB죠. fully managed NoSQL 데이터베이스.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DynamoDB는 이제 서비스이기 때문에 관리할 서버나 또 소프트웨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버리스예요, 서버리스. 그리고 또 이 부분이 되게 저는 마음에 들었는데, 이제 인프라스트럭처 관리를 안 해도 됩니다. 물론 약간은 해야 되긴 하는데 예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클릭 한두 번 해주시면 되고 숫자 좀 바꿔주면 됩니다. 엄청 편하죠? 그렇죠? 그리고 이게 대규모로 확장을 해도 성능이 크게 떨어지질 않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사실 고성능이라고 썼는데 여기가 한 자릿수, 2에서 6, 7, 8 그 정도까지 그런 밀리세컨드 응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용량이 커져도 느리지 않고, 또 관리는 안 해도 되니까 좀 더 우리가 하고자 하는 비즈니스 로직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다이나모 데이터베이스 있지만 이것도 해야 될 작업이 있습니다. 그거는 처리 용량 단위를, 그런 스루풋을 예약하는 그런 용량 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있고요. 지금도 있는데, 또 기존에 보면은 이제 오토 스케일링이라는 것도 제공을 했는데, 그건 역시 어느 정도까지 늘어나는지에 대해서 좀 자기가 예측을 해서 좀 그런 값들을 써줘야 되는 그런 용량 산정의 작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이나모 온디맨드 캐패시티 모드는 그런 과정을 생략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쓰면 쓸수록 늘어나고 적게 쓰면 쓸수록 줄어드는, 그 다이나모 DB에서는 이제 읽기 단위랑 쓰기 단위로 그 과금을 하게 돼 있는데요. 이 온디맨드 방식은 그것을 이제 종량제로 할 수 있게끔 해줬고, 자동으로 관리할 수 있게끔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게끔 해줬습니다. 그래서 용량 계산이나 계획을 할 필요가, 프로비저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용한 만큼, 읽고 쓴 만큼, 또 저장한 만큼 과금이 됩니다.
그래서 용량을 크게 낭비하거나 부족함이 없고요. 그래서 또 트래픽에 따라서 그 사용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갑자기 탁 올라가고 또 안 쓰면 안 쓸수록 내려가기 때문에 그런 작업 부하를 자동으로 조절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스로틀링이라는 게 걸리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이렇게 높아지면은 이렇게 CPU 같은 게 속도가 떨어지는 증상을 스로틀링이라고 하잖아요. 속도를 줄이는 것을 스로틀링이라고 하는데 그런 증상이 없습니다. 온디맨드를 사용하게 되면. 자, 기존에 그럼 다이나모에서 제공했던 그런 기능들과 잠깐 그 용량 산정 방식과 잠깐 비교를 해보면 기존에 한 두 가지 정도 있었습니다. 그 프로비저닝 방식이 있었고 프로비저닝에서 또 오토 스케일 방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지금 나온 온 디맨드 방식이 있는 거고요. 세 가지가 있는 건데 프로비저닝은 자기가 원하는 그런 리드, 라이트, 캐패시티를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쓰는 동안에 몇 개까지 정해놓고 고정적으로 쓰는 거고요. 오토 스케일은 여기 좌측 그림처럼 이제 하한값과 상한값을 나눠놓고 이제 최대로 쓸 수 있는 것까지 나눠놓고 그 다음에 언제 그 부하가 많이 차면 더 많은 그 리드나 라이트 캐패시티를 올릴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퍼센티지를 정해줄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70%인데요. 70%의 부하가, 그러니까 70%의 부하가 계속 있었으면 자기가 정한 곳에 70% 부하가 있었으면 그거를 올려줍니다. 기존 곳에. 그렇게 해서 10분 이상 계속 반복이 되면, 그렇게 되면 올려주는 그런 식의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건 어쨌든 제한이 있는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만약 내가 정한 최대 소비량보다 더 많은 로드가 들어올 경우에는 이거는 감당이 안 됩니다. 스로틀링이 걸리는 거죠. 좀 느려지게 됩니다. 근데 온 디맨드 방식을 쓰게 되면 이제 제한이 없죠. 자, 또 안 쓰면 0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비용을 또 안 내도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그 온 디맨드 방식의 비용이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 온 디맨드 방식은 이제 사실 다른 방식보다 좀 비쌉니다. 한국은 뭐 미국보다 조금 더 비싸긴 한데 아무튼 일반적인 프로비저닝 방식이나 오토 스케일링 방식보단 조금 비쌉니다. 조금 비싸지만 그래도 아주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 데이터베이스의 용량에 대해서, 성능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유용히 쓸 수 있는 방식입니다. 자, 그러면 그 온디맨드 용량을 언제 사용하는가, 이 방식을 언제 사용하는가, 이제 세 가지 모드가 있잖아요. 예약 용량을 보통 사용합니다. 이거는 어느 정도 로드가 알고 있을 때, 또 그 테이블의 스키마가 변함이 없을 때, 이런 거는 이제 예약 용량을 써서 비용을 절감하고요. 그 다음에 오토 스케일링 방식은 이제 약간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테면 무슨 이벤트가 잠깐 있다고 하거나 게임 같은 데서 이벤트가 있다고 하거나 그러면 갑자기 동접자가 팍 늘어나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한 정도라면 오토 스케일링을 쓰면 되고요. 근데 안타깝게도 오토 스케일링에 약간의 단점이 있는데요. 스케일업 하는데 지연 시간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그 자기가 정한 퍼센트를 10분 이상 넘겨야지만 그때부터 스케일링이 들어가거든요. 그런 지연 시간이 있어서 만약에 그것보다 더 폭발적으로 터지는 듯한 트래픽이 들어온다 그러면은 좀 더 낮게 정하시거나 아니면 온 디맨드 방식을 사용하시길 권합니다. 온 디맨드 방식은 서비스는 해야겠는데 이게 대체 얼마나 들어올지도 모르겠고 또 어느 패턴으로 들어올지도 모르겠고 도대체 예측 불가인데 서비스는 해야 되겠다. 그러면 아니면은 새롭게 뭐 테이블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쓰여지는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이제 온 디맨드 방식으로 용량 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은 드렸는데 되게 간단해요. 그냥 클릭 한번 하시면 돼요.
그 프로비저닝 방식도 그렇고 온디맨드 방식도 그렇고 클릭 한 번만 하시고, 만약 온디맨드는 뭐 클릭 한 번만 하시면 되고 프로비저닝은 뭐 숫자 좀 써주시면 되죠. 그렇게 되는 구조고요. 네. 이제는 다이나모 DB의 트랜잭션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랜잭션이 중요한 이유, 뭐 어디서나 다 중요하죠. 어디서나 다 중요한데 특별히 그 노시컬에서 중요한 것은 이제 실생활의 트랜잭션을 이제 진짜 프로그래밍에서 구현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노시컬 데이터베이스가 아직 그 트랜잭션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는데 거의 많은 경우는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다이나모 DB의 트랜잭션이 좀 좋은 건데요.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에 많이 쓰죠.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막 테이블을 여러 개를 써야 된다. 근데 그 테이블들 내용이 하나도 바뀌면 그 정합성을 유지해야 돼요. 내가 1로 바꿨으면 다 1로 바꿔야 되고 2로 바꿨으면 다 2로 바꿔야 돼요. 그 순간에만큼은. 그런 경우는 뭐 이 트랜잭션 API를 쓰게 되죠. 이를테면 쇼핑몰에서 상품을 파는데 10개를 팔아요. 10개를 파는데 10개를 파는데 이걸 그 다이나모나 노시컬 데이터베이스를 쓴다고 하면 이 트랜잭션은 정말 중요합니다. 트랜잭션이 만약 지원이 안 된다면 이 노시컬 이외의 기능을 사용해서 뭐 어떻게든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데 다른 기능을 해서 좀 더 복잡하고 좀 난이한 프로그램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유지 보수도 힘들고 관리도 어렵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트랜잭션 API를 사용하면 이제 좀 더 애플리케이션의 구성을 또 비즈니스 로직 자체를 좀 더 간단하게 또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단순화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다이나모 DB 트랜잭션은 이제 한 번의 API 호출로 이제 여러 가지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테이블 내에서 테이블 전체에 걸쳐 작업 전체에 또 그 작업들이 다 성공했냐, 아니면 하나라도 실패했으면 다 실패하는 그런 그런 방식으로 트랜잭션을 제공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트랜잭션하고 같은 거죠, 사실. 그래서 이거 좋은 점은 뭐냐면 데드락이 없습니다. 이 낙관적 동시성 제어를 써서 이 데드락 자체가 없습니다. 또 빠르기 때문에 그러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긴 트랜잭션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예상초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자릿수의 그 밀리세컨드 단위로 응답을 주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트랜잭션 자체가 길지 않고요. 누군가 이제 트랜잭션을 열어놓고 닫아놓지 않아서 전체가 데드락이 걸리는 그런 식의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요청하고 제어하는 그런 기다리는 그 관리되지 않는 동시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 것도 없고요. 결정적으로 DBA가 괴롭지 않습니다. DBA는 이제 이건 누가 락건 거야? 누가 트랜잭션 안 닫은 거야? 누가 트랜잭션 이따위로 해놨어? 그런 거 할 필요가 하나도 없죠. 그냥 맡겨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 트랜잭션을 제공하기 위해서 추가된 API가 두 개입니다. 하나는 트랜잭트 아이템, 라이트 아이템이고 하나는 트랜잭트 겟 아이템즈입니다. 이거 두 개 다 동시에 그 내부적으로 작업을 10개씩 묶을 수 있고요. 10개보다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 조건도 추가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트랜잭트 라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조건이 맞을 때 쓰기 작업을 수행하게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get은 정말 읽어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라이트는 뭐 인서트하거나 딜리트하거나 업데이트하는 거 다 포함이 되는데 트랜잭트 get items는 이제 읽어오는 것만 돼요. get items만 돼요. 그래서 읽어오는데 한 번에 다 똑같은 스냅샷을 그 같은 시점에 그 값을 다 읽어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트랜잭션을 이제 리드 라이트를 구분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탭을 읽어가지고 뭔가 트랜잭션 안에서 바꾼다는 그런 식의 개념은 조금 어렵습니다. 트랜잭션을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그 ACID를 당연히 지원해야 되겠죠. 원자성, 뭐 일관성, 고립성, 지속성 이걸 다 지원해야 되는데 사실 그 ACID 지원은 예전에는 그 단일 아이템 단위로 지원을 했었어요. get이라든지 push라든지 업데이트라든지 딜리트라든지 그런 걸 지원했었는데 이제는 다중 아이템을 지원하게 된 거예요. 최대 10개까지. 그래서 그 트랜잭트 get items, 트랜잭트 write items라는 걸 통해서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뭐 배치 get item하고 배치 write
아이템, 쿼리, 스캔 같은 거는 이렇게 트랜잭션 그 단위가 아닙니다. 한 트랜잭션이 아니고 이거는 읽어오는 거잖아요. 읽어오는 시점마다 이제 원자적으로 하나씩 읽어오는 시점마다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시컬 트랜잭션에서 성공 조건이라고 생각한다면 이제 만약 설계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계정 내 모든 항목에 대해서 트랜잭션이 가능해야 되고 API를 구분해야 되고 요청과 응답을 별도로 구분해놓고 또 있어야 되고 작업 개수도 제한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이제 모든 항목에 대해서 트랜잭션이 되기 때문에 이 데이터들을 더 늘려도 되겠죠. 그 다음에 API 구조를 만들었기 때문에 복잡성은 줄이고 또 필요에 따라 비용과 성능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또 요청 응답 기반이기 때문에 별도의 비즈니스 로직을 넣지 않아도 되고 또 이제 요청과 응답만 빠르면 되기 때문에 또 데드락이 발생 안 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작업 개수를 제한해야 해서 이제 이 트랜잭션이 그 어느 시간을 넘지 않게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개, 여기 다이나모에서는 10개로 했는데요. 이 대다수의 트랜잭션을 다 지원할 수 있는 양입니다. 10개 정도면. 자, 트랜잭션의 예라고 했는데, 이거는 그냥 갖고 오는 거고요. 이제 아이템을 갖고 오고 쿼리하는 걸 잠깐 보여드린 겁니다. 프라이머리 키 값으로 해서 이제 찾아오는 거예요. 이렇게 찾아오는 게 있고, 위에 거는 한 아이템을 갖고 오는 거고, 밑에 거는 밑에 있는 것도 한 아이템인데, 그 밑에 있는 여러 개들을 갖고 오는 거죠. 그렇죠? 쿼리니까. 근데 이렇게 해서 스테이터스를 갖고 오기도 하고 전체를 다 갖고 오는 이걸 보여드린 거고요. 실제로 API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내부적으로 이런 식으로 보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해머 57에 대해서 이제 원자적으로 업데이트를 하고 싶다. 그럴 때는 트랜잭트 라이트 아이템 같은 걸 쓰겠죠. 트랜잭트 아이템 해서 라이트 아이템인데 업데이트를 2개 하는 거예요. 하나는 게이머, 여기 테이블 네임 위에 보면은 테이블 네임이 게이머스라고 되어 있잖아요. 게이머스에 어떤 거냐면은 S는 이제 게이머 태그는 이제 해머 57. 둘 다 57이죠. 위에 거나 아래 거나 둘 다 57인데 그거에 대해서 바꾸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특정 조건에 맞는 거에 하나에서 바꾸도록 지금 한 겁니다. 스테이터스가 지금 그쵸? 네. 자, 이거는 다이나모를 쓰시면은 그냥 금방 아실 수 있는 표현이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트랜잭션이 항상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실패할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은 그 검색 조건이 트랜잭션을 할 때 내가 검색 조건을 다르게 넣었는데 그 검색 조건에 맞지 않은 경우는 트랜잭션이 실패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런 경우 실패하게 되고요. 또 이제 용량 산정이 좀 잘못됐을 때 만약 온디맨드 모드를 썼다면 이런 경우는 없겠지만 만약에 용량 선정을 했는데 그게 좀 부족하다 싶을 때 그때는 이제 캐패시티가 부족하다고 나오고 그다음에 다른 트랜잭션이 또 있을 때 트랜잭션 그 중에 같은 테이블을 접속한다거나 그럴 때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실패가 됐을 때는 처리하는 방식은 이제 비즈니스 로직에 따라 다른 거고요. 또 이 부분은 이제 처리하는 방식 분들에 따라서 그 비즈니스 로직에 따라서 다른 부분이라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는 이제 유즈 케이스를 한 3개를 볼 거예요. 3개를 볼 건데 간단하게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용자 프로파일 관리에 대한 유즈 케이스인데요. 문제 이제 막 이거 SQLP나 그런 거 하는 느낌인데 마치 다이나모를 대상으로 한 그런 걸 하는 느낌인데요. 이제 사용자 프로파일을 관리하는 지금 데이터베이스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고자 하는 거예요. 사용자는 이제 사용자명과 또 부수적으로 이메일을 넣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식별자는 사용자명이 될 수도 있고, 사용자명과 이메일명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사용자가 이메일을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럴 때 어떤 식으로 좀 테이블을 설계하는가? 노시컬 데이터베이스라서 이런 식의 방식을 많이 합니다.
네. 네. 이 테이블은 하나인데, 유저스라는 테이블은 하나인데, 이 테이블 안에, 형태가 다른, 레코드 형태가 다른 레코드들을 여러 개를 하나에 다 넣은 겁니다. 애플리케이션, 이 사용자 프로파일 관리 애플리케이션용으로 유저스라는 테이블을 만들었고, 그 안에는 프로파일이나 레코드 형태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엘리어스라는 레코드 형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이디, 이메일 하고 밑에 거는 이메일만 있는 경우. 그래서 두 가지 다 이제 밑에 중간에 있는 거는 엘리어스고요, 위에 있는 건 프로파일입니다. 자, 그래서 새 사용자 프로파일을 추가할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트랜잭 아이템에서 풋해서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거는 컨디션 익스프레션에서 attribute not exist id라는 거거든요. 해당 아이디가 없을 때 이 작업을 해라 하는 거거든요. 인서트 해라 하는 거고, 만약에 존재하고 있다면 에러가 나겠죠. 이메일만 바꾸고 싶다. 그럴 때도 이 컨디션 익스프레션을 잘 보시면은 아이디가 존재하고 이메일이 올드 이메일일 경우에만 이걸 하라는 거거든요. 이 조건이 안 맞으면 또 이것도 페일 떨어지겠죠. 그러면 이미 있는 거니까 비즈니스 로직상 갱신하면 안 되겠죠. 이미 있는 겁니다 하고 얘기가 나오면 될 겁니다. 근데 지금 시간 관계상 그 유지 케이스 두 번째랑 세 번째는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자, 비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이게 서비스이기 때문에 비용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라, 비용, 트랜잭션 API 쓰게 되면 트랜잭션에 보면 아이템마다 비용이 나가거든요. 비용이 나가는데 그거 읽기 쓰기 한 거에 따라서 비용이 나가요. 비용이 나가는데 트랜잭션 안 한 거에 비하면 2배의 그런 비용이 나갑니다. 왜냐면은 트랜잭션 하면서 어떻게 하냐면은 확인을 합니다. 이걸 내가 지금 쓸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2배의 용량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추가 사용 예가 있는데 거의 시간이 다 되었으므로 이 부분은, 이 자료는 다 공개할 거고요. 보시면서 주시면 되고요. 제가 뒤에 이메일과 연락처를 줄 것이니까요. 거기를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선 레퍼런스 카운트에 대해서 지금 얘기한 내용이었고요.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